제가 이제 한 20년, 21년을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NGO 단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 어드보커시 활동들을 좀 했고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이제 2기인데 이제 1기 때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발표되어 있는 그 탄소중립 시나리오하고 그다음에 이제 NDC 목표한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 부분은 이제 변동이 좀 있었지만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거든요. 거의 뭐 전환은 좀 올라갔지만 수송 건물 폐기물 이런 쪽은 변동이 없어서 그런 배경들을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기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전기버스도 주변에서 많이 보이고 택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내연기관차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 보급이 왜 어려우냐면 아까 보조금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구청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일반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2천만 원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받으면 차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보조금이 한정없이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서 사실 이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 그냥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 많이 전환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뭐 내연기관을 하면 앞에 사진 보셨지만 미세먼지 2013년도만 해도 미세먼지가 난리였었거든요. 10년 전이니까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사실 탄소 중립, 그러니까 CO2 줄이는 데 있어서 교통에서의 이제 대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덜 쓰는 거죠. 쉽게 말해 덜 쓰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지금 자동차가 한 13%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전국보다 좀 높아요. 한 19% 정도. 아까 잠깐 유정 박사님 자료에서 보셨죠. 일단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자동차가 29%. 이건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전기차 보급을 한다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친환경차 60만 대인데 이거는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이 정도 되는데 전기차가 작년 보급이 얼마냐면 20만 대 정도 됐고요. 누적으로 한 46만 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수송이기 때문에 수송 부분에 이제 약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정부안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시나리오 발표를 할 때 정부안이 3가지 안이 왔고요. 그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안을 2가지를 축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정부안은 탄소중립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배출한 양하고 흡수한 양이 똑같아서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 안에서 가져온 안들은 0이 되는 단 하나밖에 없어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그럼 그게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A안, B안 모두 0으로 만드는 전제 조건으로 했고 이제 A안이 가장 강력한 안이고 그다음에 B안의 경우는 여기 지금 전환 부분에 여전히 남습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A안의 경우는 아예 이제 화력발전소하고 LNG 발전 자체도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B안의 경우는 이제 LNG 발전을 일부 남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LNG 발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도시가스 쓰시고 계시잖아요. 도시가스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난방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취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은 이제 전기화하는 거죠. 요즘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잘 안 쓰시죠. 네, 그런 것처럼 난방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송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왜 전환 부분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우리가 전기차로 다 바꾸면 온실가스 안 나올 거다 생각하시죠. 아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전기가 어디서 오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자료 설명을 드릴 때 전기가 어디서 오냐에 따라 사실은 이게 0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제 예를 들면 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화력에서 쓴 전기를 가지고 전기차를 돌린다. 그러면 사실은 0이 아니고 간접 배출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수송 부분이 이제 A안과 B안이 있는데 A안의 경우는 약 자동차의 97%를 전동화시키는 안.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가 이제 전체 자동차 97%, 지금이랑 완전 역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안의 경우는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중립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퓨얼이라고 하는 연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퓨얼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수소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탄소 수소 결합물 지금의 자동차 연료랑 유사한 형태로 만들고 이제 그거를 내연기관의 기도로 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현대기아는 이미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포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은 추가적인 모델이 안 나올 거고 기존 모델에서 변경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서 만약 현대차가 그럼 내연기관 다시 개발할까? 과연 갈까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다만 이제 이때 하도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자동차 회사들이 죽는다고 그래서 뭐 쌍용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케이 뭐 일단 더 봅시다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나리오가 5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DAC 기술을 적용을 했지만 만약에 5년 내에 상용화가 안 된다. 그럼 그 기술은 탈락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빠지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수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에너지 수요를 보시면 지금 현재 2018년에 지금 현재 에너지 수요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600만 TOE 수송 부분만. 그런데 이제 50년에 되면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 수요 자체를 절반, 그러니까 최소 50%, 최대 65%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줄인다는 얘기는 덜 쓴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에너지 믹스를 보시면 여기 지금 석유가 거의 대부분 94%인데 이제는 석유는 보시면 0.6%,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 중립 사회는 지금하고 같은 사회가 절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이제 이렇게 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정부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던진 겁니다. 보시면 감축 수단으로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기 수소차 보급이 아니고 수요 관리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8년에 통행량 대비해서 2050년에 15%를 줄인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차가 전체 승용차가 2,200만 대 정도 됩니다. 2030년에 저희가 예측키로는 2,700만 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500만 대가 늘어납니다. 아까 잠깐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보셨지만 450만 대 더 보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차는 500만 대 늘어나는데 전기수소차는 450만 대 늘어나니까 결론적으로 내연기관차가 50만 대가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050년에는 마찬가지 2080년에 한 2,800만 대 예상하고 있고 2040년에 그다음 2050년에 다시 2,700만 대로 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승용차가 500만 대가 늘어나는데 거기서 통행량을 15% 줄인다. 이런 과제거든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30년까지는 지금 2050년까지는 15% 줄이지만 2030년까지는 4.5%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를 좀 넣었어야 되는데 실수를 좀 했는데 여러분 혹시 노원구가 그 서울시의 수중 부분 에너지 사용량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1등이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강남. 2등. 서초. 자, 그럼 3등. 아니. 어딜까요? 예상 밖에 해보십니다. 강서구. 왜 그럴까요? 마곡 신도시. 그다음 4등. 예, 맞습니다. 이건 뒤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네. 노구가 4등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도 지금 전체 서울시의 네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4.5% 줄이셔야 돼요. 수송에서.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승용차 줄이면 우리 뭐 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는 사실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인데 서울시는 제가 이제 뭐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딱 5분만 걸으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포함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격도 제일 싸다. 네. 그런데 승용차는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편하니까. 네.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줄이려면 사실은 승용차 이용이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서울시가 일상어토로 혼자 투행료를 없애버린다는 얘기를. 물론 이게 지금 제도 효과 별로 없긴 하지만 필요한 제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산소중기위원회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요 관리가 잘 된 도시하고 안 한 도시, 그러니까 조화가 잘 된 곳, 잘 안 된 곳을 보시면 배출량의 차이를 보시면 그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더 높아도 이쪽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도시철도 역수는 거의 비슷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에서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비동력 분담률이 자전거 이용률이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그다음에 보행 인구가 높아지더라도 사실은 인구가 많아도 전체 배출량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거. 불편하지만 줄일 수 있다. 자, 제가 아까 잠깐 그 앞에 발표하신 그 전하진 이사장님이 뭐 LCA 얘기하셨어요. LCA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가 만약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얼마만큼 나오냐. 그 다음에 전기 생산할 때 얼마만큼 나오냐. 연료 생산할 때. 그 다음에 실제로 쓸 때 얼마만큼 나오냐. 그 다음에 이거 폐차할 때 얼마만큼 나오냐. 이걸 다 합친 게 자동차 LCA입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되게 충격적인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2인데 이게 에스토니아입니다. 여기 뭐냐면 이 양이 뭐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그러니까 소위 말해 휘발유차 대비해서 전기차의 LCA 평가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토니아는 전기차 타면은 휘발유차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CO2가. 왜 그럴까? 이게 관리되지 않는 화석연료 발전을 하기 때문에. 폴란드, 요즘 뭐 방산 수출 많이 하는 폴란드의 경우는 85% 정도. 석탄화력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들 보시면 여기 프랑스, 스웨덴,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유럽 평균이 여기인데 한 45%인데 여기 밑입니다. 25%, 26%. 그러니까 여기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니까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우리는 얼마? 이게 집약도고요. 우리는 얼마일까 보면 우리는 현재 2017년, 2016년 에너지 믹스로 봤을 때 한 53%. 그러니까 유럽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전기수차 보급이 완전히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수송에서 나오는 아까 잠깐 판도가 바뀐다. 이제는 휘발유 경유를 쓰는 게 가스를 쓰는 게 아니라 전기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 인자가 결국 수송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결정하는 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환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 이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혼잡 투행료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막혀요. 예를 들면 노원역 인근 보시면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패닉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혼잡이 이제 굉장히 많고 거기에 배출량이 많고 그런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이걸 할 때 영국 시민들이 반대가 한 67%, 런던 시민들이 반대가 67%인데 이제 한 3년 하고 나서 찬성이 한 70%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토행료를 받아서 버스에다가 80% 투자했어요. 런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빨간색 2층 버스. 그거를 싹 다 바꿨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소수에게 돈 받아서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LEG라고 하는 걸 합니다. 무슨 얘기? 로우 에미션 존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노원구는 하고 싶냐 하기 싫냐 상관없이 서울시 전역이 지금 현재 LEG를 하고 있습니다. 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제도 지금 현재 과태료 10만 원. 네. 재밌는 거, 그 영국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네 이상한 나라다. 우리는 그 토익료, 그 이용하는 사람들 토익료 받는 게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니네는 그런 것도 아예 없이 바로 과태료 때리냐 이제.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 이게 좀 더 강력한 것 같고. 농담입니다. 네. 뭐 이건 좀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아까 5등급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영국은 5등급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로 지금 3등급 이상만 들어갔어요. 30년 되면 런던 도시만으로 전기소차 말고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반응이 굉장히 느리네요. 자,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사진은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이게 20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버스를 어떻게 타죠? 정류장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버스를 타면 이게 도대체 내가 목적지까지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데다가 이게 뭐 정류장에 탈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버스를 타겠습니까? 버스를 타러 가고 여기 승용차 다 한 명씩 타고 있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대중교통 탑시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 게 사실 대중교통 우선책입니다. 2007년도에 이제 2004년도에 바꾸고 나서는 지금 뭐 딱 정류장에 몇 분 뒤에 오고요, 혼잡은 어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요즘에 웹 내비게이션을 치든지 아니면 지도 서비스나 쳐도 목적지까지 얼마나 도착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5분이라고 했는데 빨리 줄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네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동차 생산 국가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작은 차, 그러니까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비중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중대형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차 그랜저. 국민차, 승용차 판매량 1위 그랜저입니다, 여러분. 예.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CO2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LEG 효과를 저희 분석을 해봤는데 5등급 운행 제한 하니까 40만 대가 2년 만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조금 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운행 제한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 이런 지역 설정은 사실은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승용차가 이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타고 가면 나오는 양이 이만큼. 자전거 없죠. 버스 타면 거기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상식을 알고 있을 때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노원구에 이런 지역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상가 주변에 이런 것들, 보행자 전용지구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런던 사례인데 여기 지금 혼잡주행 하기 전인데 하고 나서 이제 차가 확 줄으니까 30%가 줄었거든요. 아예 그냥 싹 바꿔버렸습니다. 자, 자동차의 천국 미국의 뉴욕, 여기가 타임스퀘어입니다. 도로만 있다가 이제 광장입니다. 그다음에 밀라노. 자, 이런 사람 이제 이런 도시들도 사실은 쉽게 말해서 우리보다 먼저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답을 차차차차 찾은 거죠. 자, 우리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2007년도에 한번 종로를 하루 종일 막아본 적이 있어요. 뭐 민원조라 장난 아니었어요. 당시 오세훈 시장이 때였는데 네가 뭔데 길을 막냐, 월요일에 더군다나. 근데 여기 보니까 승용차 투입량이요 23.6%가 그냥 하루 만에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인 이제 대중적인 전용지구를 한다면 이런 효과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데 우리는 있잖아요. 아까 구청장님 와서 얘기하셨는데 구청장 바뀌고 시장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제도가 자꾸 바뀌죠. 그게 왜 그러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어. 이게 정착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별로 협력하거나 우리 서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시민들한테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면 흔들리면 안 돼요. 노원구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 저탄소 사회 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으면 그게 어떤 구청장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아까 태양광 하는데 보조금 빵 만든다 이런 제도들은 사실 말 그대로 신뢰를 확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만 갈등이 많은 거 같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시민 참여, 소통, 대화, 거버넌스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고통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사실 공부해서 이런 사례를 우리 지역에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는 걸 같이 고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